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빨간불을 양대 시장에서 켜고는 있지만 상승 탄력이 조금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미국 증시는 모두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략 후 강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이에 더해서 아시아 증시에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와 관련된 지표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아시아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상승 탄력이 지금은 꽤나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5일선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에 이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G증권발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손질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응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증권 거래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10년간 있었던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정을 하는 불공정 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포착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만 봐도요, 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좀 딱 맞춰서 단정을 짓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거래소는 우선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주가 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정 포착 기간을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고 시세 조정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합니다. 현재는 불공정 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할 때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해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래되는 차익 결제 거래의 계좌 정보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세 조정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합니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유사 지역이나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류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 혐의자들이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인의 집, 직장 주소지 등 각기 다른 곳에서 거래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장외 파생 상품인 CFD 계좌는 현재 시세 조정 시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내용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기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전기차 공장과 관련해서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좀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받겠다라는 행보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가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멕시코 북부 누에보론에 또 신규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군을 방문한 사무엘 가르시아 멕시코 누에보레온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좋은 소식으로 기아가 공장을 확장하고 또 2가지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썼습니다. 기아가 생산할 구체적인 모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르시아 주지사는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트 유틸리티차 EV9의 전시관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또한 기아의 투자 규모를 10억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규모로 1조 3천억 원 규모로 표현했습니다. 기아는 2016년 9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 연간 40만 대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지어서 K3와 프라이드 등 2가지 차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2030년 전기차 160만 대를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IRA에서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또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게만 최대 7,500만 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기아는 가르시아 주지사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기아의 멕시코 공장과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아파트 값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값이 2년 새 3억에서 4억 원 정도 급감하면서 전세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최고점에 달하던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이 2년 주기로 돌아오는데요. 그 시기가 다음 달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값 하락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곧 돌아온 건데 보증금 반환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역전세난이 부동산 시장을 덮칠 우려가 큽니다. 또 수도권 내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이나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거나 걱정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에서 역전세난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R114가 전세 시세를 조사 중인 서울 147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올 하반기 서울의 역전세 가능성이 있는 물량은 40%대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올 하반기 역전세 물량 비중이 송파가 약 60%, 또 강동이 59%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값이 30%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을 보면 송파가 7.5%, 광진 6.8%, 이어서 용산과 강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99제곱미터 기준 전세값은 2021년 6월에는 평균이 13억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10억 5천만 원으로 2억 7,500만 원 가량이 빠졌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값은 2년 전에는 7억 원에서 최근 5억 5천만 원으로 빠졌고요.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년 새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개포동을 중심으로 큰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준공된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전용 49제곱미터는 2년 전 평균 10억 2,500만 원에서 최근 6억 원으로 4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SG증권발 사태 폭락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역전세난 이야기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목해볼 만한 공시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엔 공식 김혜연입니다. 현재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여부가 될 것인데요.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전일 미증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금융주, 반도체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헤지펀드가 1분기 지역은행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벤티지 마켓 리서치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2030년까지 연평균 8.8%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영향력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주요 공시화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HM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기업 신용 등급 A-를 받게 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2022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던 기업 신용평가에서 HMM의 기업 신용 등급을 기존 BB, B+에서 A-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상향된 지 5개월 만에 또 한 번의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한국기업평가에서 A-를 받은 HMM은 이로써 총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의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해운시황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HMM의 재무 안전성이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항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관련한 이 시정 조치안을 이달 말에 받아들 예정입니다. 합병 시 독점이 예상되는 유럽 4개 노선 반납이 현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과 중국 등의 승인을 따내기 위해서 주요 슬롯을 반납하기도 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슬롯 17개 중에서 7개의 슬롯을 반납을 했고요. 중국에도 9개의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었죠. 이로써 유럽 주요 노선을 외항사에 넘겨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기술도 살펴보시죠. 네, 하나기술은 일주일 만에 2차 전지 조립 설비 계약 소식이 또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 276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24.2%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록뱀 미디어의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8%대의 증가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드라마 제작을 비롯해서 부대 사업에서 고른 성과를 냈는데 그런 가운데 특히나 이 IP를 보유하고 있던 나의 해방일지의 중화권 OTT 플랫폼에서의 방영권 판매가 실적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주요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K-팝이 돌풍을 보이면서 엔터주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반기에도 이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해외에서 K-팝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GPT는 이런 답을 줬습니다. 해외에서 K-팝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요. K-팝 그룹들은 전 세계에서 팬미팅과 여러 가지 활동을 개최하면서 국경을 넘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증가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팝이 모든 국가에서 동등한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정말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정말 이전에는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 날로 좀 이런 K-팝의 위상이 정말 날로 높아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는 맥도날드에서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들었을 때 정말 이 감동에 벅찼던 그런 느낌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좀 한국말로 이런 글로벌 각국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정말 그만큼 이제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K-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에 놀랐고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의 위상과 인정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는 물론 이런 BTS를 필두로 한 이런 SNS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팝이 흥행을 하면서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속속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터 4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좋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 발표하고 오늘 20% 가까이 올라서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주가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SM을 제외하고는 사실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3사, 하이브, JYP, YG 모두 좀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 높아진 K-팝의 위상을 이제 정말 이런 엔터의 호황, 실적으로 좀 입증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국내에 대표하는 이 엔터 4사의 1분기 매출액 합이 약 한 8,900억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하이브의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하면 이제 무려 한 4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역대 1분기 최대치였죠. 그리고 JYP 또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하면 무려 한 120% 예상치를 좀 대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 주었고 YG 또한 영업이익이 무려 한 500% 이상 좀 급성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예상치를 좀 대폭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이브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지난 2022년 9월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다가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JYP 또한 한 21년 전으로 보면 계속해서 한 서너 배가량을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YG 또한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좀 YG는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는 주춤했었지만 이제 조금 이런 월봉상 박스권을 좀 돌파해 나가면서 이제 좀 함께 좀 추세를 같이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 엔터 업종 계속 좋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적으로 좀 확인을 했다라는 점에서 여기에 또 더해서 이제 실적 시즌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항상 좀 엔터 업종들을 많이들 꼽아왔었죠.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으로 이런 엔터주들이 좀 가장 좀 기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엔터주의 주가는 사실 보면요. 올해 초부터 평균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사실 앨범 판매량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엔터 4사 혹은 이제 엔터 4별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내 엔터사들의 가장 또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IP 지식재산권이겠죠. 이 수익성 높은 이런 앨범이나 음원, 굿즈 같은 쪽에서 굉장히 또 높은 수익률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K-팝
이 글로벌 팬덤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영업이익률 또한 좀 급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고 있고 이 회사들도 본인들도 지금 실제로 놀라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정말 이 별다른 아티스트 활동이 없는 구간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런 음원이나 뭐 앨범이나 굿즈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팔려 나가면서 회사들도 놀랄 만큼 좀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거에 더해서 또 엔터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좀 수혜라고 한다면 이제 풀리게 되는 리오프닝에 대한 또 최대 수혜 업종으로 또 엔터주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전처럼 좀 떼창을 부르는 이런 팬들의 모습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관련해서 이런 공연 관련한 수익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리오프닝이 되어 갈수록 공연도 뭐 콘서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관련해서 이런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개별 기업들로 보면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현석 대표의 약간 경영 복귀로 인한 좀 사업들의 좀 탄력을 계속해서 좀 받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지난주에 뭐 5명이다 7명이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팬들의 바람대로 7명 데뷔를 이제 발표를 직접 했고 그리고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지고 있던 가장 좀 큰 우려 요인이었던 이제 원 IP 너무 단일 아티스트 블랙핑크에 지나치게 좀 의존을 했던 그런 우려들을 좀 한 번에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 또한 가져볼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블랙핑크의 재계약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었는데 사실 현재 흐름이나 뭐 분위기를 보면 뭐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은 상당히 높게 보는 것이 좀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BTS의 군입대 문제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뭐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걸그룹들이 굉장히 또 잘 해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보이그룹의 출격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BTS 관련한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 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JY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의 뭐 트와이스나 엠믹스,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들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좀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뭐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또 이제 라우드라는 보이 그룹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신인 그룹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걸그룹이죠. 미국판 걸그룹 A2K의 데뷔가 이제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이제 JYP도 좀 어느 정도 성공 추세를 나타낸다면 하이브처럼 충분히 좀 폭발적인 그런 주가의 상승 탄력이 뭐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리오프닝도 기대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엔터사들은 지금 잔치를 좀 벌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 SM은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증권사 사이에서도 약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와 관련해서 SM의 실적과 또 주가 전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뭐 다소 기대 못 미치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뭐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상 선방을 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앨범 발매 일정이나 뭐 신인 데뷔 일정 등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펀더멘털적으로 좀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이런 아티스트의 활동 지연이나 뭐 이런 소속 아티스트의 군입대 소식, 뭐 갑작스럽게 뭐 카이 같은 가수가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고 신인들의 데뷔 일정이 좀 지연이 되게 됐는데 아무래도 지난 1분기에 계속해서 좀 이어졌던 이런 지배구조 이슈로 내용을 좀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이 예상을 했었고 뭐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이런 경영 좀 기획이 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얼마나 좀 빠르게 이겨내고 정상적인 이런 경영 기획을 앞당길 수 있느냐가 앞으로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뭐 단기간에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뭐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우려가 이제 곧 기대감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SM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듯이 뭐
예전에는 뭐 국내에서 1등을 다투는 뭐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저력은 또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아무래도 이 이수만 체제에서 계속해서 좀 성공 추세를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이수만 체제를 벗어나서 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갖고는 있을 테지만, 뭐 앞으로 이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SM의 저력은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M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신인 그룹들의 대비가 조금 지연이 됐고 경영 이슈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이끄는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가 두 번째 주제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주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은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이 6%가량 급등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바닥론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주들이 워낙 오랫동안 좀 바닥권에서 좀 조정을 받아왔고 박스권에 좀 긴 시간 동안 갇혀왔었는데 좀 바닥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들 또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AI 쪽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 일정에서 돌아왔죠. 관련해서 그렇죠. 이렇게 네, 출장을 맞습니다. 다녀왔었죠.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이 또 있었고요. 네. 네. 정말 많은 이제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경영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특히 뭐 AI뿐만 아니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정말 많은 만남을 가졌고, 이번 일정에서 삼성이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22일 동안 무려 뭐 20여 명이 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또 뉴삼성에 대한 미래 전략에 반드시 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반도체, 특히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 쪽들이 반드시 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또 관련된 기업들 모멘텀을 또 충분히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들려왔던 소식 중에 웨스턴 디지털이 SK 하이닉스와 이제 컨소시엄을 꾸려서 키옥시아 인수를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좀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긴 하지만 주가가 그 발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50조 원에 가까운 수준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반도체의 진정한 바닥은 어디라고 좀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자산이 1분기 말로 보면 이제 한 32조 원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말에 이제 29조 원을 기록했던 것보다 한 2조 9천억 원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또 더해서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도 한 17조 원가량을 기록을 했죠. 물론 재고 자산이 좀 줄어들지 않은 거는 아쉬울 수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증가폭이 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가 또 지난 4월 초에 이제 적극적인 감산을 발표했는데, 이 반도체 사이클을 좀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올해 중반 정도에는 좀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는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경기와 밀접한 뭐 모바일 기기라든지 컴퓨터 등의 이제 교체 뭐 수요나 주기가 이제 뭐 올해 중반 정도에는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 삼성전자의 감산과 이런 사이클이 좀 반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반도체 경기 회복세를 좀 떠받칠 수 있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는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경쟁사인 뭐 TSMC를 좀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좀 장착했죠. 이 GAA 기술을 이제 3나노부터 적극적으로 접목을 하면서, 이제는 뭐 4나노 때만 하더라도 조금 뒤처져 있던 삼성이 이제는 뭐 3나노, 1.4나노가 되면 충분히 TSMC도 역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의 좀 자신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속적으로 이런 TSMC 향 고객사들을
빼앗아오고 있죠. 뭐 AMD나 퀄컴, 뭐 안바렐라나 모빌아이 같은 팹리스 기업들의 수주 물량들을 TSMC로부터 가져오고 있고 또 이번에 또 미국 방문했을 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났는데 관련해서 뭐 향후에는 뭐 현재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TSMC에 이제 수주를 맡기고 있는데 새로 나온 이제 GPU 칩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도 한번 수주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런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흐름을 이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산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저점을 중반쯤에 형성하고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좀 흐름을 보면요. 대형주와 소부장주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뭐 맞습니다.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이 지금 대단한 맞습니다. 상황인데 네. 소부장주에는 이 흐름이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뭔가요?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대한 뭐 실적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기판 관련주들이나 뭐 일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부진한 실적들을 내놓으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이런 반도체 관련한 부진으로 인한 뭐 수급적인 회복에 대한 또 시간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뭐 다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우리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들이 먼저 상승을 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섹터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확산되면서 이런 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충분히 좀 이런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막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작하는 좀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회복기에 또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하락이나 조정보다는 좀 더 반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늦어도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런 반도체 섹터가 좀 투자에 좀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실적이나 주가 사이클 전망들을 보게 되면 뭐 가장 투자에 유망한 산업으로 이제 반도체가 회복기 초입에 이제 반등을 막 시작하는 위치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현재 구간에서 뭐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삼성이나 SK 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 또 이번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을 만났듯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련한 뭐 뉴삼성 관련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테슬라 CEO도 만났고 엔비디아 CEO도 만났고 SK도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인수 소식도 들려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투자 확대 소식, 뭐 M&A 관련 소식, 뭐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쪽에 좀 힘을 실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접근 가능하시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차분히 좀 반등 기다려 보시는 것을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의 훈풍이 앞으로는 소부장주까지 불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차분하게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니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걸 수익으로까지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선택 시간,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수의 선택 주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 상향이 좀 낙관적인 상황인데 또 메카시 하원 의장의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상향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가 많은 분들이 핵심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핵심을 꿰뚫는데 내년에 뭐가 있어요? 재선이 있죠. 그렇죠.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자,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내년에 재선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은 이제 내년까지 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 양보 못하죠. 바이든 대통령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재선을 돕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도 이 디폴트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2000 몇 년도죠? 11년도예요. 2012년에 뭐가 있었죠? 2012년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있었죠. 네. 바로 그거예요. 대선 앞에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하원이 상하원인데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럼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렇죠. 여소야대니까 내년 대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 내년 총선 때문에 공천권 두고 시끌벅적거리고 이게 뭐 정치판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치가 연계되지 않는 경제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계속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 일정들을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게 밀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공화당 해독 취소됐다. 12일 날. 여러분들 달력 보세요. 바이든 공화당 해독. 내일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 왜 중요한 중요해요? 날이죠. 왜 할 수 중요해요? 있는 날이니까. 그렇죠. 자, 네. 17일 날 내일 해동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야 돼. 어디로? 맞아요. 일정이 많잖아요. 일본의 네. 히로시마로 떠나야 됩니다. G7 회의하러. 그런데 내일 연결이 안 되면은 자, 바이든이 방이라는 조시간 비행기로 날아가는 시간은 포함 안 된 거예요. 네. 상원이 휴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참을 못 해. 네. 그런데 엑스데이트가 뭐예요? 6월 1일까지는 네. 결정을 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G7 회의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단 일단 협상을 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G7 재무장관회의인데 제닐 옐런 장관이 이래서 되겠느냐. 물밑 접촉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그래서 워싱턴은 잠을 못 자요. 지금 막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없으면 이 정도 안 가요. 그런데 대선이 있는데 여소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2011년만큼 위태롭지는 않아요. 네, 그때 사태가 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좀 감돌고 근데 있는 그때랑은 상황이잖아요. 다르죠. 네. 그때랑은 다르다는 건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생각하니까 좀 후하게 쓰고 싶어.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더 높여가지고 복지나 이쪽에다 많이 투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IRA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은 뭐냐면 IRA 지원하는 것도 좀 깎자. 지금 돈 없는데 뭘 이렇게 자꾸 특혜를 주고 늘리냐, 이러냐. 근데 이 부채 상한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계속 올라가. 지금 31조 4,600억 달러가 지금 미국 부채가 올라간 거예요. 네, 사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돈으로.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뭐 금융위기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아. 네,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세입보다는 세초에 돈 찍어내는 나라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고 이제 막 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냥 31조 4,600억 달러인데 저게 사경 한 우리 돈으로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경이에요. 이게 환율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워낙 돈 액수가 크니까 2,200조 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2,100조 원 정도 영향이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사경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담 때문에 지금 미국 정치권이 지금 사경을 헤매게 생겼어.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 부채 상한선을 미국에서 사실은 법을 정해놨어요. 네. 정해놨기 때문에 이 예상은 안 돼.
더 예산이 저 부채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자꾸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돼. 이번 올해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난해보다 2020년보다 더 늘어난 집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뭐냐? 아니 이거 당신 대선에 유리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높이면서 자꾸 하면 나라 지금 빚이 산뜸이다. 하루에 빚이 얼마씩 늘어난 줄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5조 원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냥 작년 정도 써라. 작년 정도 예산 쓰고 딱히 올려야 되면 조금만 올리자. 조금만. 약간만 올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이군요. 네. 네, 네. 올리자라는 입장은 똑같은데 이제 공화당은 약간만 올리자 이런 입장이네요. 공화당은 더 기본적으로는 네. 작년 정도 예산 정도 수준으로 해라. 동결 정도. 그렇죠. 그리고 거네요. 이제 네. 이 바이든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작인 IRA 특혜 지원에 대해서도 좀 줄여라. 많다. 복지도 이건 조금 늘릴 수도 있다. 왜냐면 공화당도 복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대치 국면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캘린더를 통해서도 봤는데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2차 회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협상이 돼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협상이 또 끌게 된다면 증시에 더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협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불발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불발된다면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뭐 변동성 우리가 이런 빅스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더 촉발될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설마 돈을 못 갚는 나라니까 일단 채무 불이행 쪽으로 디폴트 쪽으로 가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도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가 불확성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도 상당히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달러화도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 폭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죠. 왜?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정도의 절박한 상황까지 오면은 G7 정상회의를 떠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기를 쓰고 회동을 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보통 이 정도면 통과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화당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좀 단단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검찰 기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몰라요. 공화당 지지층들은 결집을 해요. 네. 그런데 항상 살아있는 권력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차직에서 안 되면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디센티스잖아요. 플로리다 주지사거든. 네. 디센티스도 살짝 요즘에 좀 주춤해요.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이거 뭔가 자꾸 바이든 대통령 좋으라고 뭐 미국 국민들을 위한 민생이긴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정치에도 미치는 영향을 안 네. 볼까요? 지금 2011년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가 오바마 대통령 때예요. 네. 2011년. 그때 디폴트 우려가 되니까 우리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돼서 상당히 공포 심리가 커지고 있다. 근데 2011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맥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2024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디폴트 우려가 있는 거. 2011년에도 2012년에 뭐가 있다? 오바마의 재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공화당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달아요. 감정적으로 대결 구도가 치달으면서 2011년을 되돌이켜 보면은 공화당에서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때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 강등시키겠다. 강등시켰죠. 네. 기억나죠? 증시에 크게 그렇죠. 타격을 줬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더 불확실성을 이제 키운 게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정시에서도 그때 직격탄을 줬죠. 그때는 여러분 보시면 날짜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뒤로 갔죠. 네. 뒤로 계속 가져오죠. 저렇게 되면 이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이제 운용하지 못하는 식이 되고, 근데 이제 공화당은 지금 상당히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은 지금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상당히 지난해, 지지난해 유동성이 풀려 있었으니까 그걸로 세금이 들어오니까 이 세금이 확보되면 그거 받아서 지출해라. 네. 급한 거 지출하면 되지. 뭘 또 예산을 늘려. 그냥
필요한데 우선 지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화당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6월 정도까지 가면은 그래도 좀 조기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데 지난번 우리 2011년의 사례처럼 뭐 7, 8월까지 간다. 이게 요즘에 이제 이른바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현상이 또 인플레 조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런 불안정한 그런 지표들이 겹쳐져 버리면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정신인데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부채 한도 협상 사례를 보시면 이건 2010년의 사례, 2011년 이후에 이제 사례를 보면 네. 특징이 나오죠. 2011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용등급이 하향이 됐다. 네. 그 도달일도 이제 빨리 지금 이제 곧 도달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도달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은 뭐 크게 뭐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이 됐던 2013년의 경우 저 경우에도 이제 중간 시점이죠. 저 때는 오바마 집권 2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공화당에서는 더 거세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여야 간에 그러니까 지난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당을 차지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죠. 그때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공화당이 차지해버리거든. 상원은 아슬아슬하게 네. 그래도 이 민주당이 수성을 했는데 다수당이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이 미국 경제에도 미국 정치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요. 미국 증시는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의 시장 전략가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2011년의 사례처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지금 긴축이나 이게 더 큰 영향이죠. 2011년의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언제 있었어요? 2008년에 있었죠. 네. 그 여파가 살금살금 또 더 이렇게 조금씩은 밀려왔던 것이 2011년의 상황인데 그때는 그래도 뭐 긴축이나 이런 이슈보다는 저 디폴트 이슈가 더 큰 이슈가 돼서 이제 우리 정치에 타격을 줬다면 지금은 상당히 내성이 생겨 있잖아요. 네. 뭐 때문에? 이 긴축 때문에, 테이퍼링 때문에. 그래서 뭐 디폴트 때문에 이 정시가 뭐 화들짝 뒤집어진다 이런 상황까지 가기는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도 박스권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성 이슈가 다가온다. 이럴 때는 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다 또 우리가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는 금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안전자산을 네. 선호한단 말이에요. 가상자산 가지고 공두박질 치니까 네. 오히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원자재 쪽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원자재는 조금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쪽에 방어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것은 또 어떤 섹터나 종목이 있겠어요. 경기 방어주 쪽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대형 제약, 대형 바이오주나 네. 제약 관련한 것이 왜냐하면 큰 제약 바이오가 뭐 큰 변화가 없잖아요. 물론 코로나 국면이 이제 엔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서 조선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대도 그렇고 네. 또 현대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쪽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좀 조정되면서 조선 쪽은 우리 기술력으로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권도 지금은 좀 투자에 대해서 제약이 있어요. 왜 불안정하고 미국의 또 뭐 이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쪽을 실리콘밸리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뭐 아주 안심은 아니더라도 보험주 쪽이죠. 보험은 최근에 어른이 보험 알죠? 네, 어린이가 알죠. 아니라 네. 어른이 보험이라고 해서 나이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른바 보험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면서 이제 상황 자체가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로 치면 2차 전지 완성품 쪽이 아니라 그 회사가 아니라 좀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네. 또 반도체는 최근에 우리가 워렌 버핏이 TSMC 잔여 물량을 다 팔아버리고 바꾼 게 캐피털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이야기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쪽도 TSMC나 이쪽으로 우리가 가는 쪽도 있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호흡 조절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조금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섹터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